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을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들으신 것처럼 검찰이 조금 전 한동훈 전 3차장 검사의 발표로 사법농단 관련돼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주요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기소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속기한을 하루 남겨놓고 이제 기소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 기소된 내용에 사실 굉장한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자라고 한다면 네.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을 하는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직권남용죄 성립 인정 여부를 굉장히 좀 까다롭게 인정을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촘촘하게 이제 논리를 짜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 재판 개입 행위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 직권남용죄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재판 개입 자체가 직무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이제 출발하게 되면 아예 범죄 혐의가 이제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적절한 인사권의 행사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를 하는 이유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됐고 실제로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이 집중해서 기소하면 주장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그 조금 전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기소를 하고 또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공소장에 담길 내용들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우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불구속 기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제 공모한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은 블랙리스트 작성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었고 그 밑에 이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인사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임종원 전 차장도 이 모종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지만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이고요. 예. 종합적으로 보자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총 47개 혐의가 이제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주요한 것은 이제 재판 개입,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정교조 소송 관련해서 이제 재판 개입을 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법원 공보관실 관련해서 운영비로 이제 비자금을 조성하게 했다라고 해서 이건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라고 해서 같이 이제 기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법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가장 주요한 쟁점이라고 보일 텐데요. 일단은 검찰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법원이 사건 배당을 놓고도 좀 고심에 빠졌다고 하던데 그 양 전 대법원장과의 어떤 직접적인 연고도 그렇고 근무 2년 또 근무량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이유 등입니다. 일단 5개 정도로 추려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도 좀 상당히 궁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말 이제 오랜 시간 근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판사들과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지법에는 일단 형사합의부가 총 16곳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그 인사불이익의 사실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제외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인사불이익의 조치를 받은 또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또 제외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추리다 보면 한 5개 재판부 정도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도 지금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해서 재판을 맡고 있는 이제 36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종원 전 차장 사건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함께 맡게 되면 사실 업무 가중도라든지 아니면 그 재판 속도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36부를 또 제외하고 나면 지금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곳은 한 2곳 정도입니다. 그래서 2곳 정도 중에서 아마 배당이 될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이제 오늘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 배당이 되고 첫 준비기일이 열리려면 한 보름 정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2월 말 정도에 첫 준비기일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만취한 남성 승객이 여성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이게 지난 10일에 이제 남양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네. 한 마트 앞에서 남성이 40대 남성이 이제 택시를 타게 되는데 그 택시의 이제 운전 기사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남성이 택시 탑승한 지 한 1분도 되지 않아서부터 폭언을 시작하고요. 폭언을 하다가 본인의 말이 이제 통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물리력 행사를 해서 이 여성을 무자비하게 정말 폭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운행 중인 차량이었잖아요. 그래서 핸들을 잡아서 꺾으면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도 초래될 수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예.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 여성이 워낙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예.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차를 세웁니다. 차를 세우니까 바로 이제 남성이 차에서 빠져나가서 도망을 간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여성이 이제 결국에는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하고 이 여성 거의 이제 뇌출혈 증상까지 보여서 의식이 그 조금 사진 나온 것 같더니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의식도 사실은 조금 그 당시에 불분명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9 구급대에 의해서 병원에 지금 이송돼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폭행 사건이지만 같이 죽자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운전대를 잡아서 그 여성분께서 이걸 차를 세웠으니 망정이지 그렇죠. 달린 상황이었으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을 뻔한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뭐 방금 전에 관련 리포트를 김지수 기자 리포트를 들으셨습니다만 만취한 상태라고 하면서 범행 내용 기억이 안 난다면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뭐 가족들의 권유에 의해서 자수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본인은 그때 당시에 폭행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더불어서 나는 그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보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로 그 당시에 아예 기억을 못할 정도의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 상태에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보면 조금의 이제 이 남성의 하는 말 그대로를 이제 믿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후에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정말로 그때 당시에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를 정도의 심신 미약이나 상실 상태가 있었는지를 판단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지만 일단 본인 자체는 그때 당시에 음주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술김에 한 행동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취지로 조금 읽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주치 감형 얘기가 나오려면 정말 본인이 그 기억이 안 나는 거라면 자수도 안 해야죠. 무슨 일을 한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뭔가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거라면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제 사실은 주치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 주장을 하는 것이 자기가 이제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내가 너무 이제 과음을 해서 그렇다라는 그렇죠. 취지의 주장을 늘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재판까지 가서 보면 그때 당시에 완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술 기운이 올랐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정도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정말로 주치 감경을 받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아예 본인의 몸도 사실 가누지 못할 정도고 본인의 아이의 정신이 이제 혼미해질 정도로 본다면 사실은 이게 주치 감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여지도 그렇죠. 있지만 예.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로 폭행한 사실도 흐릿하게나마 기억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도망까지 가고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수사기관에서 보기에도 그때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당시에는 도주를 했지만 어쨌든 16시간 만에 자수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감형 사유가 되는지도 또 궁금한데요. 일단은 법원에서 이제 감형 사유와 가중 사유를 따질 때는 굉장히 이제 형식적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감형 사유가 있다라고 할 때 거기에 하나 들어갈 수는 있어요. 자수가. 하지만 워낙 이제 죄질이 나쁘고 정말 이거는 뭐 보복 범죄 자체도 물론 죄질이 나쁜 것이지만 정말 묻지마 폭행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기에도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감형 사유가 물론 자수가 들어 있어서 감형이 일부 될까봐 사실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에 비해서 가중 사유가 더 많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자수를 했다 그래서 현격하게 형량이 낮아진다라든지 저 남성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온다라든지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운행 중에 일어난다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승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또 그러지 않아야 될 사건으로 여겨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교통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묻지마식 폭행, 뭐 폭언도 그렇고요.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어떻습니까? 이게 강한다면 뭐 굉장히 강하다면 이러지 않을 텐데 이게 세지 않나 보죠?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법적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가 있는데 반면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이제 기본으로 출발을 하고요. 거기에 예. 더불어서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굉장히 상해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네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이제 처할 수 있고 벌금형이 아예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예. 굉장히 일반 폭행죄에 비해서 그 위험도를 감안을 해서 사실은 가중 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법정형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처벌이 되느냐인데 그렇죠.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양형 기준을 조금 높여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